화면에는 지금 이수진 감독님 성함만 있죠? 하지만 오늘 미리 예고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우혜 배우님도 함께 참석을 하십니다. 두 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영화가 궁금해서 오신 거겠죠? 오늘 이 자리는 우상에 등장하는 상징들 그리고 복선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이수진 감독님과 천우혜 배우님께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 감독 이수진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저 뒤에서 같이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처음 관람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놀라야 될 부분에 별로 안 놀라시고 이렇게 덤덤하게 보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영화 오늘 N차 관람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재밌게 만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천우혜 배우님이 참석하시는 아마도 우상의 마지막 집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우혜 배우님과도 활발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상의 캐스팅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세대의 상징들이 모인 캐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모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90년대 상징적인 얼굴이었던 한석규 씨, 그리고 2000년대를 거의 풍미했던 설경구 배우님, 그리고 2010년대에 등장한 독보적인 배우 천우희 씨의 만남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정말 집념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소화해내는 이 배우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감독과의 만남이 바로 우상이라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아주 가벼운 워밍업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상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개봉 후에 영화가 끝난 직후에 상영관 안에 있는 관객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표정들을 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상상은 영화가 상영될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 영화를 보고 관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겠지 이런 거는 사실 영화를 끝나는 시점에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쓸 때 여기서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겠지, 여기서는 웃겠지, 놀라겠지, 어디서나 흥미로웠겠지.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 끝나고 극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는 중에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뵙게 되면 표정을 뵙게 되면 역시나 어떤 분들은 좀 흡족한 분들도 계중에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들도 뵙게 되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천우혜 배우님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상상이라기보다 제가 본 영화의 느낌과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자마자 점점점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영화를 보자마자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관객분들이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했죠. 이 영화가 오프닝부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면부터 정보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랑 청각의 정보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의 목이 잘린 상황이 일단 등장을 하지만 관객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출장을 떠났다가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구명회 한석규 씨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내레이션은 들으셨다시피 설경구 씨가 연기한 중식의 캐릭터의
내레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청각 정보가 충돌하는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져요. 이를테면 연하와 중식이 유리막 사이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라던가 마지막 장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의 충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감독에게 이 청각의 충돌이라는 설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목이 잠기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일에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말로 썼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공증받은 어떤 문서들을 항상 중요시하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는 사실 대화에 대한 단절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실인가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할 때 어떤 유리막 사이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게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니까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런 지점에서 오는 지점들도 아마 관객분들한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근데 3번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은 최희원이다. 김명곤 씨가 연기하는. 왜냐하면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생각해보면 그 공항 시퀀스에서 닭 찢는 그 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이 굉장히 영화 전체를 꿰뚫는 대사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그 공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촘촘히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망치려 하는 거미가 가만히 있겠는가? 뭐 이런 대사들을 하죠. 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게 오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자네 예수요.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감독님께서 애초에 이 인물을 극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했는지 이 인물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볼수록 궁금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가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이 지점은 그 제가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 주변에 온갖 많은 것들 그게 굉장히 많은 포장으로 인해서 이제 보여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의원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치적으로는 공명회를 계속 자극시키는 공명회라는 캐릭터가 완전한 악인은 아니거든요. 선도 있고 악이 같이 공존하는 인물이고 그것은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도 항상 그 악이 선과 함께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자극을 시키는 인물로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김명곤 선배님이 굉장히 열심히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기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극 중에서 중심이 되는 세 인물이 있죠. 명예, 중식, 그리고 연하까지가 있는데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연하가 세 인물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인물에 비해 조금 힘든데요. 시나리오를 읽으실 때 그 연하가 전 동거남이죠. 그러니까 오석희, 다리가 짧았던 그 남자한테 왜 도망쳤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연하가 그 남자로부터 도망을 친 게 시기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임신한 뒤였을 겁니다. 도망을 쳤던 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표가 있는 연하는 오히려 그 상태가 조금 쉬운 상태였을 수 있겠죠. 국적을 취득하기가.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막 빈틈과 혼선이 생겨요. 연하는 왜 그 남자에게 도망쳤는가. 그래서 배우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점을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전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면허가 필요한 거는 이름이고 국적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쳐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오 씨한테 벗어나야지만 또 하루빨리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가 조금 답답해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시체가 생기는 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차고 안에서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죽였다라는 설정은 분명해지지만 실상 그 사고 현장이 어땠는지 영화는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애가 아마도 분함의 시체를 사고 현장에 다시 갖다 놨다, 가담했다 정도는 우리가 정보로서 알게 되지만 영화 안의 명예의 그런 행동이나 사고 순간 자체의 플래시백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죠. 어쩌면 이게 혼란을 조금 더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실 때부터 전혀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플래시백의 사용은? 그러니까 네, 금방 이제 천우희 배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약속을 안 지켜서 도망을 친 거죠. 오스키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플래시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식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스키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전사들이 빗대어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도 똑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지만 본인 신고를 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도망을 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키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백이 필요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스키까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중식이랑 려나가 처음 마주치죠. 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근데 그때 좀 의아할 정도로 중식을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손에는 뭔가 찌를 것 같은 링거핀 같은 것도 려나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함을 죽게 하고 그 이후에 도망쳤던 어떤 죄책감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더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중식을 처음으로 대면한 려나가 왜 그렇게까지 좀 방어적인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못내 궁금해졌었는데요. 추방당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오직 그것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독님과 얘기를 하실 때 중식과의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연출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극한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명예한테 붙잡혀가서 그게 물론 데브 오브 김씨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는 그 킬러가 아니가를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난 뭐랄까 패닉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연이 있는 사람은 중식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또 잘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패닉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좀 공존해서 첫 느낌을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화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 접점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첫 장면, 첫 대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려나를 잠깐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명예와 중식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애초에 딱히 만날 일이 없는 두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때문에 엮이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층도 다르고 아들과의 어떤 친밀한 정도도 극단적으로 두 사람은 다르죠. 중식은 아마도 조금 친밀한 아버지였을 것이고 요한이나 아내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명예는 그다지 가족에게는 살갑지 않았던 인물로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한쪽은 좀 사회적인 명망이 너무 중요하고 다른 한쪽은 핏줄이 중요한 아버지들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이 두 캐릭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도 궁금하고 영화의 캐릭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아버지. 네. 굉장히 중식처럼 굉장히 소심히 네. 평생 정말 본인의 이제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뭐 정말 소심이 있네요. 시골에 계시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가족에 대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약간의 결핍들이 다 있어요. 그게 가족에서 오는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예의 가족에서 그 결핍이 요한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연하는 그 결핍된 저 최상위에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 누구의 케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본인의 그 돈을 벌어서 본인의 존재를 사야 되는, 돈으로서 이제 호적을 사야 되고 이름을 사야 되는 그런 결핍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연하. 그리고 심지어는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는 중국인 사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 시아버지 참 멋진 사람이야. 나한테도 저런 아버지가 있다면은 내 인생도 좀 달라졌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야기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떤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완성이 되기 가장 시작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그거는 이제 돈과 상관없이 어떤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어떤 집에서 가장 제일 시작이 된다. 거기에서 그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결핍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서 또 보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어떤 사회 시스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에는 이제 굉장한 어떤 전체적인 스릴러의 영화이지만 초중반에는 어떤 그 장르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면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 어떤 개인들의 내면에 더 다가가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는 사람이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저도 용구처럼 살해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정보를 알고 나서 이 친구가, 이 려나라는 인물이 나한테 해를 주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인물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지는 못했겠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명예는 꼭 악만이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 나름 그 순간에. 그리고 명예라는 캐릭터가 자기 손에 꼭 피를 묻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도 그 대목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판타지 장면이 나오죠. 구명의 판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 요한의 병실에서 목이 돌아가는 어떤 상상을 보죠. 근데 그 순서가 굉장히 묘해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먼저 봤다가 이후에 아들의 얼굴을 봤다가 자기가 차로 치어주인 김용구 심부름센터 남자의 얼굴을 차례로 보게 되는데요. 구명회가 자기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시나리오를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구조와 형식하고 또 그 결부가 되어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안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의 순서라고 하면 이 영화는 1, 3을 보여주고 2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용구를 죽일 때도 그 장면이 보여지지 않고 그 뒤에서 이제 트라우마로서 이제 보여지게끔 구성을 해놨는데요. 제일 먼저
그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막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아마 명예가 상상했을 때 거기 보이는 얼굴은 요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아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영되어 있는 그 바닥의 핏물 속에 보여지는 자기의 흐릿한 그림이 아닌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예 본인이기도 하고 요한이 명예이기도 하고 뗄 수 없는 어떤 부자간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의 표현이기도 할 수가 있고요. 목이 꺾여가는 어떤 모습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모습은 네, 그 명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테마곡이 흐르는데요. 이게 죄의식을 품을 만한 상황에서 뭔가 명예가 절대자의 존재를 찾고 있음을 음악을 통해서 암시하는 장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두 인물도 나름의 죄의식 같은 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식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연하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모두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곡을 사실상 전체 테마곡으로 썼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도 하셨고요. 그런데 장면으로 보자면 항상 구명의 장면에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세 명의 테마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에서 이제 용구를 죽일 때 그 음악이 명예로 시작을 해서 중식으로 갔다가 이제 연하로 갔다가 다시 명예로 끝나게 되는데 우선은 시나리오 때부터 이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의 사용의 목적이 처음에는 최의원이 처음으로 제안을 할 때 그 음악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일 때 그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저 명예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을 믿잖아요. 뭐 종교는 다를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종교가 없을지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그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신을 찾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명예도 그 순간에 신을 찾지 않았을까? 신에게 이 순간을 좀 모면할 수 있게끔 또는 이 순간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나약한 모습이 같이 공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온 것이고요. 그 판타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변주가 되어서 굉장히 기괴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하가 명예의 집으로 가기 전에 중식을 찾아왔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나누는 짧은 대화씬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연하의 어떤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씬인데요. 그때 연하는 또 한 건의 살인을 저질렀죠. 아마도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번을 저질렀을 것이고 안마방에서 처참하게 살인을 한 번 더 저질렀죠. 그리고 아이를 사살한 뒤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상황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연하는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막 길을 섰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어떻게든 붙어있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식을 만나기 이전과 후가. 그때 연하의 마음의 변화를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천혜 배우님? 중식이 집을 나설 때요. 그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갔을 때는 아마 이것도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칼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냐고. 그러니까 허튼 수를 부리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서 중식에게 처음으로 반말로 제가 얘기를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외로웠니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중식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행동들을 알고 나서 저도 중식은 어쨌든 연하한테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에 맞게 원하는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을 남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집을 나설 때는 좀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영화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견고한 무언가를 은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뭐 권력이나 계층 구조 같은 것일 텐데요. 그 자체로 예수가 되어버리는 우상인 명예가 있을 것이고, 그 명예는 뭐 이 영화가 묘사한 것처럼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힘 있는 존재의 계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서민층보다 약간 아래인 것 같은 정말 약간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중식이 있고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조선족 이민자들까지 계층이 영화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의 구조는 명예에게 계속 걸리적거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되는 어떤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이런 은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중식의 내레이션처럼 각자의 이유로 몹쓸 병이 다들 걸렸는데 아프지가 않아서 모르는 어떤 한국 사회를 향한 진단 같다는 생각은 해봤는데요. 지금 감독님이 생각해 보시면 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걸 처음 구상할 때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층을 좀 이야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명 그 사회 문제의 어떤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명예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중식이라는 인물을 또 어떻게 바꾸는가, 또 체련아라는 그 인물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한 개인 인물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가, 그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관객석으로 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물의 목을 치라. 물론 이것도 중식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후반부에 그 목을 날리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식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원했던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로 이 영화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자기의 허상인 거를 깨닫게 되죠, 이 인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할 만한 어떤 존재 목을 쳐버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 어떤 이유들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면 중식을 좀 비난하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는 중식이 굉장히 좀 가여운 인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뭔가를 깨닫는 인물처럼 마지막에는 보이기도 했거든요. 중식이 그 이순신 동상의 목을 날려버리는 그 행동에는 조금 더 깊이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무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의 목을 쳐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식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옷이 한 2번 정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가 풀려날 때 연하에게 덮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사로서 어떤 상황은 이제 점프가 됐지만 이 옷이 너를 살린 거야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중식은 다시 역이용한 것이죠. 그 옷을 입고서 거기에 등장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순신 동상의 목을 쳤다라는 것. 이제 그 후에 명예가 혼자서 읊조리잖아요. 웃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식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어떤 복수,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의 복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에 대한 거 하나. 그러니까 무당의 말, 이게 신빙성은 없지만 요것조차라도 본인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이순신 동상이냐에 대해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이순신 장군님은 좋아하잖아요. 네, 저를 비롯한 우리 스태프들도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이순신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동상일 뿐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순신 광화문이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을 해봐도 해석의 여지도 많고요. 흥미로운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